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한계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과천 등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골프장 등 서울에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 전제 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치와이에 이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 4국 출신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30일 금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조치일까요? 네, 당장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데 앞으로 원화가 급락을 해도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새벽 연방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련한 반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으로 통화를 조작해서 무역에서 불공정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미 재무부가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관련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더 강화할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무역 합의에서 협상용이나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 환율 문제에 더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복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금 전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상무부 청사로 들어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 6만 가구를 짓겠다면서 지난해 9월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놨죠. 네, 정부는 어제 수도권 도심 안에 있는 공공부지와 노후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6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금융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97 공급 대책,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이 판교 신도시의 2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6만 호 중 서울이 3만 2천 호로 절반이 넘고요. 경기는 2만 8천 호, 인천은 1천 호 정도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짓겠다고 한 공공부지는 서울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 미군 캠프킨 부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와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금천구 공군부대 기지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매매가 상승이 두드러진 과천과 성남에 물량이 투입되는데요. 과천 경마장과 방첩 사령부를 이전한 뒤에 그 자리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접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콕 집어서 개발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후보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네, 서울시는 정부가 공급 발표를 하자마자 김성보 행정부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방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걸 가장 문제 삼았는데 서울시는 8천 가구 이상은 그 지역에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더 작은 평형으로
조밀하게 지어야 해서 학교 문제와 1인당 녹지 면적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고요.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 부지의 경우는 해제되는 개발 제한 구역 면적에 비해서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재건축, 즉 정비사업 활성화가 관건이라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상정을 했고 거수기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 9명이 참석을 했고요.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만 반대를 하고 양양자 위원은 기권, 나머지 7명은 찬성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합니다.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은 2024년 11월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 글을 한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썼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2주 전쯤에 이를 당 업무 방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한 전 대표를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25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한 건데 이렇게 제명되면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복당할 수 없고요.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 전 대표의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게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인용을 이끌어내는 법적 대응이 있는데 그런데 4년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방법을 시도하다가 자진 탈당한 사례가 있어서 이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위험도 한 전 대표가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복당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끝난 뒤에 복당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돌아오겠다고 한 만큼 새롭게 당을 만드는 건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둘로 쪼개진 상태인데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제명 찬성파는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며 장 대표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법 개정안에 따라서 올해부터겠네요.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다고요? 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는데 이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쉬는 날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빨간 날, 쉬는 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올해부터 당장 공휴일로 재지정됩니다. 이 밖에도 어제 본회의에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됐고요.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50배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안표 근절법이 의결됐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2차 가해로 규정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헌재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는데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3%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하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헌재는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만 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어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상한 헌재수장 등 7명은 해당 조항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고 거대 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군소정당이란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극소수의 지지만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은 바로 없어졌는데 과거 선거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정당을 만들고선 소수 정당 출신을 여기에 포함시켜 왔었는데 앞으로는 소수 정당 등이 자력으로 한두 석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자, 직장인 근로자들이 받는 성과급이 지금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근로와 관련한 성과금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 전직 임원 15명은 2019년에 회사를 상대로 덜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서 이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서 경영 성과급을 제외한 건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1, 2심 법원은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일부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을 둘로 나눴는데 회사가 이익이 나서 그냥 나눠주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사업 부문별로 성과를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매우 밀접한 돈, 즉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면서 우려하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성과 인센티브가 제외된 건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잠실대교에 추돌 사고 나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대 혼잡하고요. 반대 공항 쪽 이동량이 늘면서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 양화대교에 있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성산대교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이후 반포대교에도 사고 나서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평택 고덕 부근에는 화물차 사고 나서 1, 2차로에 걸쳐 처리 중인데요. 일대 서행으로 지납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안산에서 반월터널까지 속도 더디고요. 원주 나들목 진출로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미국 시장 사실 궁금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결국은 이 AI 투자가 얼마나 수익성을 가져오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빅테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대비 수익 회수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장중에 12%까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크게 흔들렸고요. 이렇게 AI에 대한 막대한 KPX 투자가 계속 지속은 되는데 실질적인 매출이랑 이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인식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비중 좀 축소가 나왔고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이번 조정이 단순히 기술적 하락이 아니라 AI 기대감에 대한 재평가 영역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도 결국 하락으로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 장중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그 S&P 500은 0.1%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은 0.7%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장중 낙폭을 전부 다 만회를 하면서 네. 장 마감 직전에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서 0.2% 오르면서 8,32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채 10년물은 1.2bp 하락했고 2년물은 1.4bp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2% 빠진 96.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이 시장 심리를 흔들었다고 했는데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 걸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020년 이후에 하루 최대 낙폭이었던 장중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로는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10% 하락한 43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AI 인프라나 클라우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둔화가 확인되면서 실망감을 준 겁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그 워드나 파워포인트 등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AI가 있거든요. 이 네. M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유료 사용자가 1,500만 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는데 투자자들은 수익성 전환 시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락이 AI 투자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좀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이 AI 리더 기업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시장 리더 기업들 그러니까 M7이라 보통 부르는 이 기업들의 시장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최근 3년간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M7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이들 M7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여전히 S&P 500 평균을 상회하고는 있는데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2026년도 보면 분기별로는 성장 우위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성장 프리미엄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지난 4분기 이익 성장률은 20%로 2023년 이후 가장 둔화된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격차가 축소가 되다 보면 기술주 중심의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의 수익률이 S&P 500보다 좋은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AI 독점 리더십에서 보다 넓은 시장으로 그 구조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투자가 실적으로 바뀌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우려라면 앞으로 AI 관련 투자가 축소된다고 봐야 하나요? 그게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 AI 투자가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국면입니다. 네. 메타는 최대 1,350억 달러 규모의 AI 자본 지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AI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2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오픈 AI에 최대 600억 달러 투자를 논의 중이기도 하고요. 네. 시장에서는 AI 수혜가 기존의 인프라에서 최근에는 금융이나 헬스케어 등 타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AI 테마가 유지가 되기는 하면서 수혜 영역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두 시장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0.98% 오르면서 5,2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넘어서 하루 만에 5,100 돌파, 그리고 또다시 하루 만에 5,20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25년 한 해에 36%가 올랐었는데 26년 들어서는 1월에만 26%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2.73% 오르면서 1,16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개인이 1조 6천억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이 2조 1천억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장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개인들이 2조 1천억이나 매도를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코스닥에서 개인이 2조 1천억을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매도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2조 원이었는데 그중에 금융투자가 2조 원이었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2조 원이었다는 의미는 개인들이 코스닥의 개별 종목을 매도하고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산 겁니다. 기관을 통해서 ETF를 샀다. 맞습니다. ETF를 사게 되면 금융투자로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들이 종목을 매도하고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샀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매수세가 들어온 걸까요? 어제 하루 보게 되면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ETF들은 모두 코스닥 관련 ETF들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 규모가 13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개인들의 ETF 순매수 금액이 35조 원이었으니까 와. 벌써 한 달 만에 작년에 3분의 1이 넘게 유입이 된 겁니다. 네. 예, 금융당국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종목 ETF 상장하는 시기를 2분기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버리지의 경우는 언제나 늘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주식시장 수급 현황 어떨까요?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100조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103조 원이 된 건데요. 네. 일일 매매 대금도 83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도 지금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난달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자본시장 성숙도를 감안해서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네. 재정경제부에서는 현재 금투세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지 않고 금투세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유사한 과세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정부의 이런 언급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가 어제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 결정됐을까요? 네, 큰 줄기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코스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벤처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제 기금운용에 대한 방향성에서 정부가 코스닥으로의 수급 요인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이 2024년 기준으로 5조 8천억인데요.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3.7%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금운용 평가 지침에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연기금이 코스닥 종목에 대한 비중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동시에 했는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있던 만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컨콜이 좀 중요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1시간 간격을 두고 진행된 컨콜에서 네네.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합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 신뢰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견제했고요. 네네. SK하이닉스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고객이 요구한 물량에 대해서 재설계 없이 진행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요구에 의해서 일부 공정을 수정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고요. 두 회사 모두 최대 공급처인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만큼 이러한 경쟁 의식이 양사 모두에게 건강한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장이 열릴 텐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81%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약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나간 것이 오늘 우리 시장이 약하지만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초반에 낙폭을 다 줄이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건강한 조정으로 인식하시고 다음 달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2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내 추워가지고 언제 금요일이 오나 주말 네.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직도 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하 19.2, 충북 제천 영하 13.7, 경기도 과천 영하 13.4, 서울이 영하 9.1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말에 길고 길었던 한파가 풀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2주 가까이 이어진 한파의 끝이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 평년보다 춥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 전국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한파의 기세는 수그러들겠습니다. 2월의 첫날인 모레 일요일부터는 찬 공기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 절기 입춘이 있는 다음 주에는 한파라고 불릴 정도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어서 비나 눈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중부지방과 전남 일부, 경상도를 중심으로 여전히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해안지방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불씨가 빠르게 확산하게 해 산불 위험을 크게 높이는데요. 이 산행과 캠핑, 흡연과 소각을 최대한 자제하고 연기나 불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레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밤에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일부 경상도 내륙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나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방에는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이 없어서 당분간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날씨 정보 이설아 기상캐스터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이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결정 이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고 친한계 의원 16명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친한계 의원 중 한 분이시죠. 정성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산진구갑 정성국입니다. 네. 자, 결국 제명했다. 오늘 아침 조간 제목들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한 분은 기권, 한 분은 반대를 했는데 17분 만에 끝났어요.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계획대로 한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요? 네. 먼저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 그 구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 또 장동혁 대표가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 쓰는지를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 조작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위원장을 고소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윤리위원회 결정에서 제명 결정을 하고 나서 2번이나 정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임명권자인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명 결정을 한 이후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의원들이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단식을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 단식하는 기간 동안은 뭐 그래 힘들게 단식하는 분에게 이 쓴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을 보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인정은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 단식이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돌아오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그때 단식할 때 내세운 게 특검이었죠. 쌍특검. 쌍특검을 요구하는 거였죠. 네. 그러면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그 단식에 들어갔으면 단식이 끝나자마자 돌아오면 뭘 먼저 해야 되죠?
민주당에 대한 대공세를 해야 되죠. 상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뭐죠? 돌아오자마자 한 게 한동훈 제명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단식을 시작할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굉장히 거세게 저항이 되니까 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치적 의도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지도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예. 이미 그런 빌드업을 깔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예.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또 좀 떠들고 하다가 항의하고 하다가 좀 사그라들겠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당장 지금 우리 아마 의총 요구를 저는 할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과 그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과 함께 이 의총이 필요하다는 말을 저는 할 겁니다. 예. 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집회나 이런 거는 뒤에서 하겠지만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도 한다. 저희 친한계뿐만 아니라 이 친한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개파 싸움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우리 친한계만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과 미래에서도 지금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잘못됐다고.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개파 싸움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제명이 잘못된 데 대한 분명한 지적이고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총회를 요구하실 거라고 하는데 당장 오늘 요구하실 건가요? 그건 이제 의원총회라는 게 제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여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이상 찬성하면 의원총회는 개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지도부가 묵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제명이 처음에 있었던 그날 의총에서 정말 대부분이 다 안 된다 했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이. 네네. 그럼 단식 8일 동안 그게 사그라들었다 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 보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그 의총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데 찬성해야 된다 반대한다 나눴다는데 그렇게 그것은 보도했죠.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발언이 별로 없었어요.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왔어요. 좀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윤 의견을 외치는 그런 분들 몇 분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이게 양비론인 것처럼 의견이 나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좋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우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을 뽑아준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강성지지층의 요구에 발목이 잡혀 있다. 발목이 잡혀 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하는 한 나는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에게 큰 가림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않고서는 네네. 정말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이 무관 역사를 가진 보수정당, 자랑스러운 보수정당 이 당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성명서 발표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당을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을 지금 이렇게 사당화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네. 오세훈 시장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지금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봐요. 그러면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다고 해서 그게 제명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죠? 저 제명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저걸 해야 되는 것이냐? 왜 저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설명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거죠. 그럼 본인은 어떤 이미지를 갖죠, 장 대표는? 내 한 명을 제거해버림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 부정적 이미지나 그 지도자로서의 포용력이나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같은 것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어떤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획대로 하셨다고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죠. 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중간에 한 전 대표가 일종의 사과를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성명으로. 예. 네. 만약에 단식장을 찾아갔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일단 단식장에 찾아가서 결과론적으로 네. 마지막 마무리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셨죠. 그 앞에 왔던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네. 또 우리 그 과정을 봤을 때도 한 전 대표가 가서 손을 내민다고 거기 가서 장 대표가 한 대표의 손을 잡고 뭐 화합 모드로 간다. 그거는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전 대표는 이전에 장 대표에게 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화해의 그런 제스처를 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네. 수고 많으셨단다든지.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찾아가게 되면 한 대표의 마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 대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어떤 소신과 방향, 원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은 지금 이게 강성지층에 사로잡혀 있는 당이고 윤핵관을 재련하지 못하는 당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계엄을 막은 당이다. 네. 이런 상징이 한동훈이거든요. 예. 그런 한동훈이 지금 방향이 바뀌지 않는 윤핵관을 그대로 지금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런 상황을 한 대표가 변하지 않는 그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문을 내민다는 자체가 그게 인간적으로 와서 손 한번 내미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은 것이 잘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장 대표의 사퇴 요구를 지금 수용을 했는데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하셨어요. 물러나라 했죠. 제 네. 친한계 의원들 자, 16명이. 일단 16분 생각에 예. 이 사퇴 요구 수용될 가능성?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빨리 제명 처리해버리면 처음에 좀 떠들고 그 친한계 몇 명 떠들다가 뭐 어찌할 거야.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이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합류하는 사람들, 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지선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출되고 예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또 악재로 나온다든지 예예.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당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해서 뭐 새 진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새 진책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다 말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지금 뭐 말로는 지금 뭐 가겠다 해놓고 한 게 없어요. 지도부 구성을 안 보세요. 예, 지금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걸 보면은 변화를 눈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거는 안 와닿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다. 그런 식으로 뭐 새 진책 발표하고 뭐 지선 모드로 전환하려고 해봐야 여론은 그걸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진정성을 믿지 않거든요. 아 저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한 데 대해서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릴 것이다 저는 봅니다. 네. 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명을 반대. 그러니까 예. 네,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제명한 결정에 대해서 아까 의원총회에서도 원외 하죠. 당협위원장 얘기도 하셨고 예. 사실 보도만 보면 일단 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오사훈 시장이 예. 장 대표 물러나야 한다고 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만나라 일종의 좀 화해를 설득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이거 안 된다. 예. 이거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게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예. 혹시 오세훈 시장의 이런 입장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께서 이 정도 좀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이래낼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예. 평소 때 보면 이래 어떤 분명히 뭐 지적은 하면서도 네네. 또 이거를 좀 강한 톤으로 하지는 않으셨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이게 지금 문구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저도 지금 찾았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네.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지도부를 지칭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또 와닿는 게 이 저희가 할 말을 거의 뭐 대신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예.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십시오. 절체절명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야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장 대표 당신이 물러나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구성해서 국민들께 다시 지금 빠른 시간에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지선에서 폭망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힘은 괴멸된다. 이런 우려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오세훈 시장님의 이 성명서를 보면서 좀 놀라면서도 역시 좀 큰 정치는 다르구나. 우리가 말하는 큰 정치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대선 후보급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분들은 또 합리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구나, 대변해 주는구나, 상식과 공의에 기반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혹시 오 시장 측과 예. 또 친한계 의원 어쨌든 기자회견을 같이 하셨던 16분이 예. 뭔가 앞으로 같이 만난다거나 좀 공조할 그런 가능성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단 마음이 이 성명서만 보더라도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뭐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뭐 세력화하는 걸 눈에 보이게 하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모습보다는 지금 사실 분명한 뜻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또 오세훈 시장님은 시도지사 어떤 협의 안에 또 계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 지역의 사정을 또 대변할 수 있는 또 많은 또 루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정치적 행동을 위해서 네.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계획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지금은 국민의 여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전현직 원외 장협위원장 24분이 예, 역시 장 대표 사퇴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예, 지금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 미래 소속 17분은 사퇴를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 장동혁 대표의 제명 결정에 반대하는 분들과 뭔가 연대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그는 앞으로 될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저희가 꾸준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친한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이 또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대표께서 지금 또 한 며칠 정도는 뭐 큰 스스로 뭐 말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본인의 또 플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국민 여론이 이제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이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국민들끼리도 서로 의견도 교환하게 되고 뭐 서로 이러다 보면은 여론은 더 급속도로 또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걸 좀 느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위드 훈이뿐만 아니라 예. 위드 훈이에서 그렇게 막 많은 청중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차지는 하지만. 근데 이분들이 좀 태도가 이제는 좀 적극적인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좀 보면서 이거 너무나 이게 불이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근데 한동훈을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한동훈이 왜 이렇게까지 핍박받고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제거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울분이 좀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옆으로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가슴 아프게 위기지만 이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관심은 한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크게 네 가지로 되고 있는데 예. 하나는 일단 법적 대응,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출마 여부, 예. 상당 예. 그리고 불출마까지도 지금 시나리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일단 그 제명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하고 있습니까?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가장 큰 가처분을 이유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을 했을 때 이게 물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윤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소 이길 것이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느낌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안 됐을 때는 또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부담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한 대표가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는 국민에게 평가를 맡기자. 이제는 국민이 평가하실 것이고 또 이미 제명이 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서 당당히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 얻는 것인데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데 있어서의 한 대표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고 네. 그리고 또 김종혁 우리 전 최고위원에 대한 네. 최고위원도 가처분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함께 또 고려가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는 정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명 결정위의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당연히 선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앞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잠깐은 좀 여론도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좀 돌아보고 다지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근데 주말에 이미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예. 2월 8일인가 잠실체육관에서 콘서트. 또 토크 콘서트, 그러니까 북콘서트죠. 예. 하신다고 하니까 한 다음 주 정도 약간 그런 돌아보는 시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조만간 선거 행보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큰 틀에서 선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제명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고요. 예. 한 대표의 이후의 그런 행보들은 네네. 우리가 이제 좀 서서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그럼 한 대표가 과연 그러면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방법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는 것이냐, 네. 또 그것도 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이냐, 네. 그렇다면 그 지역은 어디냐 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 지역도 비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고, 예 그리고 여론이 또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고 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뭐 이야기를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사태에 대한 당 대표,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책으로는 그러니까 당 대표의 책임을 묻는 대책으로는 의원총회 소집 하신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을 그 동료들과 의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안, 뭐 이게 그 친한계 내부에서 논의된 게 아니더라도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안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을 떠나서 지금부터 이제 한 설날 그리고 윤 대통령의 1심 내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예. 어떤 변곡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설날. 네. 설날에 또 여론이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 당이 정말로 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정말 이 두려움이 오는 이런 일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1심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네. 일들에서 지금 윤핵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은 이제는 이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방에서부터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분출되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억지로 뭐 앞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한 대표나 국민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은 또 하실 것이라 보고요. 또 그런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떤 뭐 행동을 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좀 살짝 이미 선을 그어주셔가지고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생각으로? 예. 네네. 그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 생각을요. 정승구 개인 생각. 네. 예. 일단 지금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조언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소속으로 나가는. 네네네. 그 이준석 대표께 한 말씀 좀 드리면 전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정치를 하신 지가 좀 오래되고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또 이렇게 나름 이미지도도 상당히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를 훨씬 늦게 시작한 사람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상대가 잘하고 상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하는 말을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근데 굳이 제가 평을 하자면 네. 당장 우리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친한계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네.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합리적인 계획이고 툭툭 던지는 그런 말에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와 연결지어서 보는 분들이 예. 대구시장 선거 얘기도 언급을 하는데요. 대구시장 네네. 여러분이 한동훈 전 대표가요? 네네. 아 그거는 좀
뭐 좀 상상력을 넓게 발휘하신 것 같아요. 상상력이 너무 넓게 갔습니까? 저는 제가 네네. 볼 때는 네네. 그래도 제 정성국 개인 생각이랬죠.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네. 지방선거 시도지사급으로 출마할 가능성보다는 네. 보궐선거 쪽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으로 네.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네. 원내로 들어오면 일단은 동료 의원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 대표의 좀 어려운 점은 이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의 소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죠? 밖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그쪽이 더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면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대구, 부산도 언급이 되고요. 예.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인천 계양을 또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뭐 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예. 이제 누가 보더라도 100% 지는 곳을 가라는 것은 그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접전지에 가서 성적물을 올려달라 이런 정도는 한 대표도 생각하겠죠. 또 지금 이제 우리 문제는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김문수 후보를 한 대표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들까지도 다 이런 투표장을 오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 대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 참 큰 문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식의 FM 대행진 식디 조정식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인천 월미도 해변 문화의 거리에 다녀왔습니다.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저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월미도 해변의 데크길을 걸으며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다 내음을 맡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2026년에는 가족과 함께 씩씩한 여행을 자주 즐기고 싶습니다. 씩씩!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로는 해기차로 인해서 오늘 오후까지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구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유지되면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매우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다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현재 서울 영하 9도 등 중부지방 영하 10도 내외, 또 중북부 일부 영하 15도 내외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주축으로 한파특보
건조특보 지리하게 남아 있고요. 또 수도권 동쪽 지역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남 동부, 서부 남해안, 경상권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데요.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중부지방은 0도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구 3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 낮 기온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북쪽 찬 공기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서풍이 유입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먼바다 위주로 물결이 최대 4m로 높겠고요.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는 정치와의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첫 질문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예, 뭐 김준일 평론가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뭐 예고된 거였잖아요. 네. 예고된 거였고 뭐 제명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좀 뭐 낮춰서 탈당 권유냐 뭐 당원권 정지 2년이냐 뭐 그 징계 수위가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당권파 소위 말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논의가 다 한동훈 때문에 더 진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또 이게 이제 뭐 또 뺄셈 정치다 얘기를 하지만은 또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 이제 빨리 매듭은 지어야 된다. 어쨌든 뭐 그런 의견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앞으로 나가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명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이제 이거 좀 정리하자 이런 것도 상당히 있고 뭐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국민의힘 지지층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이제 가는 건데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성적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랬는데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친한동훈계도 할 말이 없고 물론 계속 투쟁은 하겠지만은 그런데 폭망했다.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모든 이제 비난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되겠죠. 그때 한동훈 징계에서 진 거 아니냐, 왜 뺄셈 정치했느냐, 왜 윤호개인이랑 제대로 절연 못하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선거 치료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한 거는 제정신을 못 차렸을 때 특정 정당이 한 정당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선거에 져야지 그 다음 국면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적 이런 어떤 성찰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도 과거에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예를 들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계속 그 전에 대선 지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보궐선거부터 이기면서 약간의 그 모멘텀이 이제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이제 박근혜 탄핵 기간 건너야 된다는 이준석도 당대표로 세우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제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최소한 그 설 연휴 전까지 국민의힘은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이제 그 장동혁 대표 표현대로면 걸림돌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권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당의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코어 지지층의 그런 뭐랄까 그 아주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좀 부정적인 것 존재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걸림돌이 없다. 그러니까 저 장 대표 걸림돌로 표현했는데 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예. 장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을 안 하라 뭐 조율해라 뭐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엔 뭐냐면 어정쩡한 봉합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쳐낼 건 쳐내고 코지층의 강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급격한 이제 말하자면 좀 그러니까 좌회전까지도 가능하게 가겠다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 대표 입장도 일견 이해 못할 건 아닌 게 본인 입장에서는 과거 이준석 교훈이 있었거든요. 뭐 이준석 교훈이 뭐냐면은 당이라는 집단은 어찌 보면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또 하나는 당의 메인스트림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자기 세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 세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그 과거 이준석 그 당 축출의 교훈이었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좀 받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그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고지층이 앞으로 어떻게 장 대표가 스윙을 해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선거가 목전이잖아. 이제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뭐 중원으로서 나가겠다 확실하게 뭐 윤과의 단절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한이라는 이제 일종의 약간 그 물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이제 앞으로가 저도 관건이라고 보는 거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설 연휴는 저는 크게 그러니까 설 민심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도 보고 그다음에 한 전 대표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또 뭐 지금 뭐 당장 당이 뭐 분열로 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아마 좀 전에 정성국이 나오셨지만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해도 결국은 차찬송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부터는 오롯이 장동혁의 시간이 된 건 맞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어떻게 이제 본인이 끌고 나가고 입증할 것인가. 뭐 그거는 뭐 저도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지금 당면 개정도 한다고 그랬고 강령도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할 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친한계 의원 16명이 지금 반대.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고 대안과 미래의 추재선 모임도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이제 어제 제명 결정에 대해서 반대 성명서를 냈고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아까 그 설 연휴를 얘기했던 게 2월 19일에 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장 대표가 지금 핵심 지지층을 이제 모아서 스스로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반대의 움직임이 지방선거의 필패가 우려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정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일단 그동안에는 만나 이렇게 하다가 어제 바로 장동혁 대표 물러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또 지금 당이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 해서 그 비대위 체제로 공천받아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오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고 당이 이렇게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중도 확장을 가진 이제 이미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장 대표의 거치까지 얘기하는 게 저는 길게 보면 선거까지 보고 그 유권자들이 호소하는 거라고 봐요.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계속 끝까지 주장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오 시장은 자신의 이미지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저기 6월 선거까지 가져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장 대표의 지금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최고위원회가 뭐 무력화되겠습니까? 아니면 해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아마 오 시장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당에서 약간 당이 그럼 우경화의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오 시장처럼 지금 목소리를 내줘야 그나마 그게 당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잠재적 대권 후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야당은 이제 장동혁의 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친한계들 의원님들이 이제 16명이 성명을 냈지만은 장동혁 대표 당권파들은 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들 탈당이라도 할 거야? 뭐 당이라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퇴하라라는 메아리가 그러면은
더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뭐 문제 제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장도혁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플랜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 최고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 한두 분이 그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요. 김평론가. 야, 장 대표가 다 계획이 있고 바뀔 거야. 좀 기다려봐. 이 얘기를 맨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요. 뭔지 저도 궁금한데 네. 그 계획을 계속 실행을 하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또 이 당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사퇴론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장 대표.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달렸고 저는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의 스탠스가 장동혁 사퇴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화합해라. 네네. 연초에 그거 있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폭발해서 그때 막 장해찬 뭐 박민영 융단 폭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문들하고 만나고 다시 고문들 뭐 공격하고 막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기감을 좀 느낀 거예요. 아예 공천조차 못 받을 위기감. 아, 그런 위기감까지요? 왜냐면은 지금 장도혁 대표 체제에서 얘기를 한 게 당심 뭐 7대3 이 얘기도 있고 지역마다 지난번에 쇄신안 발표하면서 지역마다 다르게 하겠다. 네. 나한테 줄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너 안 돼라는 시그널을 이미 보냈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찍혔어요. 이게 장도혁 대표가 저는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를 2월 19일 그 이후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강성 지지층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는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성국 TV를 저는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다 보지는 않고 예를 들면은 그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찍어내 대상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성국 TV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고동진, 배현진, 함은경 이거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 배신자들을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징계해라. 그런데 이제 리더라면은 더 이상의 분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내고 본인이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징계 릴레이로 가고 막 다 쳐낼 건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판단에 달렸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하고 가야죠.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당 창당은 아예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보궐선거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한 4분이 이제 현역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된다 그러면 걸석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나간다. 대구 경북은 이제 전략적 투표도 하는 데고 이준석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설령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후보 3자가 경쟁해도 아마 그 보수가 전략적 선택. 어차피 뭐 민주당 후보는 어렵다고 보면은 한동훈을 선택해도 그거는 범야권으로 이제 분류가 국민의힘으로 보기 때문에 그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충분히 뭐 어찌 보면은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데 자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패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선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건데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를 물론 뭐 정치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은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당분간 좀 잊혀지는 자맹의 시간.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저는 6월 지방선거에 장동혁의 시간으로 치른 선거에 평가를 갖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선택지를 모색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센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중심에 서야 되고 이슈에선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정치적 조급증 같은 게 있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왔다고 저는 봐요. 긴 인생 그다음에 정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3, 4개월이 지방선거까지 주목도를 떨군다고 해서 뭐 한동훈이 국민의 뇌리에서 완전히 잊혀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잊혀질 수 있을 때 잊혀지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그 영화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거기에서 I'll be back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네네. 경찰서에서 그리고 10초 만에 돌아옵니다. 트럭 몰고 이렇게 경찰서 때려 부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I'll be back을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사실 10초 만에 돌아올 정도의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10초라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거고 바로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약간 비슷한 결인데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친한계 쪽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집단 탈당은 이제 안 하는 거는 거의 확실시되고 그리고 네네. 역대 어느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만드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총선이나 대선이지 지방선거는 그 동력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탈당은 이제 뭐 창당은 가능하지 않고 이게 대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지역구에 나오고 누가 나오는 예를 들면은 예전에 홍준표 무소속 대구 후보로 나와서 대구시장 됐잖아요.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약체로 평가받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돌파가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대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약간 그쪽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두 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쉴 수도 결국은 있다고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유명한 했잖아요. 정치는 내가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상대가 자빠지면은 그때 기회가 온다. 결국은 이제 6월 3일까지 이제 자빠지기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이 그 생각이 네. 비슷하시네요. 네. 현실적인 판단이고. 네. 그러니까 원내로 어떻게든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좀 두 분 다 낮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전 낮게 보지는 않는데요. 낮게 보지는 대진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대진표 그러니까 본 다음에? 무조건 대구 나가겠다 지금 선언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또 저쪽에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 가능성은 모호하게 열어놓고 여기 뭐 부산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네. 근데 길게 보면은 예. 이번 기회에 예. 한동훈식 정치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좀 봐요. 한동훈식 정치.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본인의 물때를 좀 빼고 와야 그 다음에 저는 약간 길도 열리고 공간이 생긴다고 봐요. 그 물때 그 이미지라는 게 뭐 검사 출신 정치인 뭐 이런 그다음에 이미지네요. 참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참지 못하는. 정치적 센터 본능,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가 한 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 뭐 이런 등등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제부터 어제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하고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서 윤리심판원이 지금 논의에 착수를 했고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윤리심판원보다 경찰에서 왜 이게 안 나오지? 이게 왜냐하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도 다 받았어요. 뭐 그리고 증거도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작에 전 나와야 된다. 나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측근, 뭐 일부에서는 동지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동지적 관계다 장경태가 이런 얘기까지 서울시당위원장이고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지금. 근데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당내의 그냥 분위기는 그겁니다. 왜 친명들이나 그러니까 이쪽만 다 지금 윤리심판원 올리거나 그러고 왜 정청래 본인 가까운 사람들은 왜 하나도 이거 안 올려?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예를 들면은 그쵸, 예전에 그때도 빨랐잖아요. 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그것도 빨랐죠. 징계도 빨랐고 예. 뭐 다 판단이 빨랐어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금 이제 전직 원내대표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은 결국은 다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왜 안 하냐라는 당내의 비판이 쇄도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여러모로 지금 의심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한 질문 하나 네.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은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추모 기간이잖아요. 근데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올 게 이제 합당 관련한 논의들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로망. 네, 로망. 네.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추모 기간 끝나고 장례 끝나고 나면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 관련해 가지고는 총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정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발언을 총리 입장에서 계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은
끊임없이 이제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뭐 조율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이 부분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선거 개입 논란이 되고 당무 개입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놓고 이제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까지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이 지금 합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헤게모니 싸움으로 지금 변질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이른바 반청에 이제 반정청래에 대한 그 흔들기는 계속 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합당도 저는 성사될 것 같고 네. 1표제도 통과되는데 네. 과연 이렇게 되면 오롯이 이제 정청래의 시간이거든요. 지방선거까지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장동혁의 시간으로 정리가 된 거고 예. 저는 좀 어쨌든 논란은 있겠지만 민주당도 정청래 시간으로 정리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선거 이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권 투쟁이 본격화되겠지만 그때 가서는 다시 김 총리가 여기 전 총리 자격으로 올지 안 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가 민주당은 아마 본격적인 경랑의 시간으로 빠져들 걸로 봅니다. 몇 가지 요즘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총리실 출입 기자단에서 조금 항의가 있었어요.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이제 출장 갔다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찬 이제 전 총리가 이제 사망하시고 별세하셔서, 별세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자단하고 그 간담회가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어요. 아 원래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요. 그런데 네네.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기자단이 반발해가지고 이거 뭐냐 2번을 취소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3프로 TV인가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그 로망 얘기하고 예. 당 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리고 네. 합당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이게 좀 일방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식의 얘기를 말도 했어요.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는 네. 각 잡고 전체 언론사 모아놓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파장이 커질 것 같아. 근데 이거 시그널은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선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은근하게 조금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기자단은 일단 반발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네. 또 하나가 이제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씨. 지금 김어준 씨가 전면에 수면 아래가 아니라 수면 위로 거의 올라왔다. 고개를 이 정도 내밀었다고 저는 보는데 김어준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이제 조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주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주 2명 얘기도 계속하죠. 그래서 네. 정청래, 김민석 총리. 김민석. 그런데 김어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본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즉슨 해석을 하자면은 벤스 부통령하고 총리님 당신 만나고 왔는데 뭐 한 거야? 한 라인도 만들었다면서 이거를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다. 그거를 본인 왜냐하면 김어준이 굳이 상가에 가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본인 방송에 와가지고 그런 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금 대놓고 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민주당의 정치 고관여층들은 지금 완전 난리가 났으니까 부글부글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거기에 이제 이 합당까지 뭐 같이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게 지금 완전 권력 투쟁이 분위기 보통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 3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충정로 대통령, 그다음에 여의도 대통령. 근데 이제 충정로 대통령과 저도 여의도 대통령이 결합했다는 얘기는 제가 인정해요. 이제 그래서 충정로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이 결합해서 지금 그 청와대 대통령과 지금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그 충정로 대통령이 김어준 씨를 대표를 얘기하는 얘기하는 저 정치권에서 파다한 얘기예요. 충정로의 대통령 국힘 쪽에서 좀 파다하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라고 강하게 유감 표명했는데 그게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에 겨냥한 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김어준이 그거 내 맘이야. 나는 할 건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장 쪽으로 계속 몰고 정청래 당대표 쪽으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어준 씨 대답이 거기서 또 흥미롭잖아요. 뭐 근데 내가 뭐 뺀다고 해서 뭐 그게 당대표 안 나가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김민석 총리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 좀 고취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굉장히 대놓고는 아니지만 세련되게 지금 이렇게 아주 전선 구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야, 흥미로운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오늘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지금 만나러 상무부에 들어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관세 번복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베센트 장관도 요거 저 한국 국회에서 그 절차 끝날 때까지 15% 없어.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지난해 11월 1일자로 원래 15%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이런 현안이 있는데 지금 2월 달에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이거 잘 될까요? 물론 뭐 수적으로 해야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준 동의안 얘기를 계속 야당에선 하고 있고 또 사실 잘 됐다고 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삐거덕거리지?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전에 장하중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자연재해 같은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장하중 교수가 이제 캠브리지대 장하중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그냥 우리는 영구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유럽연합도 그린란드가 가지고 이제 갈등 빚었고 영국을 포함해서 8개국이 거기 군대 파견한다고 하니까 너희도 관세 25% 이랬다가 우리 협의할게 또 이렇게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25% 얘기했다가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얻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이고 우리나라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이런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 국회 비준 문제도 저는 비슷하게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야당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뭐 이 정도의 돈이 나가는 건데 이거를 국회 비준을 안 하는 게 그러면 안 좋은 선례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상대가 트럼프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우리는 비준을 해가지고 구속력을 갖고 저쪽은 이제 행정명령으로 마음대로 하고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만 지금 의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저쪽의 상황을 지켜보고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라는 게 또 얘기거든요. 여당의 그렇죠. 얘기거든요. 저는 일리가 있어요. 국익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게 충분히 또 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별법으로 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가지고 막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이건 정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트럼프에서 이게 일종의 성동격서식 협상이잖아요. 아니 뭐 국가 간의 이야기를 공식 문서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SNS 올려가지고 갔다가 또 입장 슬쩍 바꾸잖아요. 내가 뭐 꼭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바꾸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에게 협상의 기술로 놓고 보면은 트럼프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내가 싸우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오히려 내분에 들어간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특별법이냐 비준이냐. 근데 저는 냉정하게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입법부는 입법부에서 이런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정의 문제를 놓고 보면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돈을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약간 여지가 생길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11월 선거가 목전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분위기 시작되는 건데 지금 주요 지지 기반인 그런 지역에서는 뭔가 빨리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시적인 효과라도 그런 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지르고 봤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이 비준이냐 특별법이냐의 이 방식으로 너무 그 감론을박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라고 보고 미국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이렇게 그 협상에 임해주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이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언급한 건 아니고 국세청 관련한 언급을 하다가 국무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국회에서 일이 너무 더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된 법이 지금까지도 사실 관심사에 많이 뒷순위로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트럼프가 예의 그 성동 격서식 방식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걸로 또 올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국회 일을 좀 잘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말씀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가 나오게 된 거는 이제 국세청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세 징수하는 거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꼭 찍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연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 견제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그 발언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엄청 빨리 통과시켰어요. 뭐 중수처법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뭐 되면은 뭐 허위정보 조작 조작정보 처벌 근절법 죄송합니다. 뭐 이런 유의 것들은 막 했는데 정부가 원하는 거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에 100개 통과시키겠다만 정부가 당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만이죠. 그러니까 불만을 우회적으로 좀 정청래 대표를 좀 지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입에는 민생이란 건 없고 주로 내란, 위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강한 시그니처적인 자기의 그 법안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우회적 경고를 날린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와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3만 가구가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시는 정부 발표 직후에 129 수도권 공급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 시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97 대책이 이제 나온 지 한 넉 달 만에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어제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정부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 장관이랑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같이 고충을 토로하면서 공급 대책 함께 해보자라고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서울시가 제안했던 것들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건 민간 공급과 공공 공급이 함께 맞물려서 어우러져 가야 되는데 어제 나왔던 대책은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책에 기시감이 드는 시장에서는 재탕 정책이다, 사골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거의 공공 정책 위주로만 대책들이 발표된 것 같고 여기에 관한 실효성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를 좀 억누르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대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요. 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했던 그 안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대책이 중요했던 거는 조금 전 설명이 97 대책을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 정부의 첫 번째 대책은 627 대책입니다. 그렇죠. 그 규제 대책이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첫 번째 공급 대책이 97 대책이에요. 네. 근데 97 대책에서 민주당 정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르겠지라고 했던 시장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 좀 달랐으니까. 근데 97 대책이 공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급등하니 여기에 대한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체를 다 규제로 꽁꽁 막아버린 거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인데 규제로 막고 공급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뜨거웠고 여기에 대한 공급 문제를 계속 논의한 거죠. 서울시가 얘기했던 건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로 다 묶어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만 억제한 것이 아니라 민간 공급까지 눌러놓은 것들이 있다. 이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서울시가 꼭 풀어야 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안했지만 민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네.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김성보 행정부시장이 예.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없이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건의했다.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결국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주비 네. 대출 같은 거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주택도 처음 구역을 지정하면서 마지막 착공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일단은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민간주택의 시작과 끝보다는 좀 더 짧을 수가 있지만 주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마지막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긴 시간이 소요되죠. 그럼 서울만 하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이제 착공하고 이주해서 준공하게 되는 그 많은 단지들이 있을 텐데 네. 이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이주를 하려면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면 세를 주고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하게 되면 나는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 이주비 대출을 지난 대책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규제를 통해서 줄여버린 거죠. 네네. 이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인 민간 공급이 어려워지는데 가장 단기적이고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놓고 시간이 멀리 걸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을 다시 답습하게 되니까 과연 이 상태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혹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이주비 대출을 포함해서 네.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이번 대책에 포함 안 시켰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저희도 서울시가 이제 주택실이라고 하는 이 기구 네. 부서와 거기 이제 공직자들이 서울시 국토부와 수차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저희도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 실무선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윗선에서의 결정들이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간 것 아니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결과론적으로 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들이 평가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거의 비슷한데 근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에 나왔던 내용들이 정권이 한 번 바뀌고 정권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두 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던 주택들이 과연 공급이 됐는가? 전혀 된 게 없네.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에서 바뀐 게 없는데 과연 될까? 여기에 대한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네. 결국은 수요를 안정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을까 걱정이 큰 거죠. 네. 지금 보니까 보도를 저도 봤는데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주를 앞둔 민간 정비 사업장 43곳 중에서 90% 약 3만 100가구가 이주비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까? 네, 43곳 중에 39개 사업장이 여기에 대한 규제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이주비 대출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특히 재개발을 얘기를 하면 네네.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나가서 지내면 되니까 이주비 대출 문제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장 중에는 강북 지역 중심으로 분담금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가냐 마냐를 결정지는 곳들도 있고 이주비 대출 때문에 이 대출 규제가 막혀서 결과적으로 그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 사업비의 부담으로 이어져서 재개발에 대한 속도가 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예. 충분히 쏟아내야 되는 물량 공급들을 쏟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걸 해소하지 않고 먼 훗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 건 시민들 보시기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평가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6만 가구 중에 서울이 3만 2천여 가구이고 그중에 눈에 제일 많이 떴던 게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 캠프김 기지, 태릉 CC 이렇게 제일 관심을 갖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정부가 제시한 그 시간표대로 실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공공용지에 많은 주택들을 공급해서
시민들께서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해야 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0,000가구를 넘는 주택을 넣겠다고 했는데 이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기공식이 지난해 11월 달에 시작됐어요. 인허가를 다 절차를 마쳤고 여기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계획보다 더 많은 주택을 넣게 되면 따라야 되는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예요. 그 교육청 입장에서는 8,000세대가 넘어가서 지금 있는 10,000세대 이렇게 정부 대책대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리고 이 초등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조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제업무지구가 이미 계획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에 과연 초등학교를 넣고 진행할 것인가? 이런 협의들이 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잘 조정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만 갖고 진행했다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8세 대책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마저도 만약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 실질적인 착공 과정들이 한 2년 정도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지연될 수도 있다. 지금 태릉 CC 부지 개발도 원래가 이게 지금 무산됐던 게 당시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세운 4구역 개발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여기도 똑같이 세계 문화유산이 근처에 있는데 왜 태릉 CC는 되고 세운 4구역은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이 태릉 CC는 서울시가 보기에 적당한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지난 8.4 대책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태릉 CC거든요.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주택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산이 한번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더군다나 최근 이 종묘 이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세운 4구역은 안 되고 그리고 태릉은 되냐 이렇게 말씀을 약간 주신 것 같은데요. 세운 4구역과 태릉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유산법에 따라서 세계유산지구라는 게 있어요. 세운 4구역은 종묘를 기점으로 있는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계속 유산청이 주장하는 거고 태릉 같은 경우는 그 태릉 CC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지구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 시간이 또 지연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물량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더군다나 주민들 동의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 동의를 얻고 사전 정지 작업들을 거치다 보면 아마 이재명 정부가 다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왜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는 사실 그 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춘 주택 공급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민간 차원의 서울시 내 그 공급도 지금 예전만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요. 아마도 그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민주당 그 정치인들 특히 서울시장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오셔서 오세훈 시정의 이 민간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발언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비 사업의 전 과정들이 고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뭐 착공만 이루어지고 준공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과정이 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첫 번째 시작 단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단계가 과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이 문턱들이 규제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속도를 단축시켜서 정비구역의 기간을 확 단축시킨 뒤 정비구역만 25만호를 지정한 게 오세훈 서울시정 지난 4년 5년 동안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착공 건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착공만 6만 9천 그리고 착공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것만 8만 6천 준공을 통해서 이제 입주가 되는 단계만 10만 호를 준공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착공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준공하는 것들은 이미 기존부터 해왔던 일들을 더 속도감 있게 해서 당겨놓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정비구역 지정을 25만 호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역을 지정해서 더 많은 곳들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네. 2031년까지 서울 주요 지역에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네. 아마 서울 살고 싶은 많은 지역들에 정말 많은 물량들이 공급될 거고 네. 여기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린의 집이라고 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 주택 등 임대 물량도 상당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부동산 얘기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직후에 SNS를 통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메시지를 내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뭐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 전에 오 시장께서는 두 분이 한동훈 네. 전 대표와 장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톤을 잡고 계셨는데 확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행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죠. 네, 장동혁 대표 지난해 취임 이후로 만나기도 했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차례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핵심은 잘못된 계엄, 잘못된 과거와 절연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통합하면서 더 큰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대원칙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엄에 대한 사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은 사과에 그친 뒤에 당이 가야 되는 방향들이 점점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위기 상황들이 꽤나 많이 노정됐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잘했음 잘못했음 호불호에 대한 것들을 떠나서 당이 더 튼튼하게 외연 확장의 길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을 단단하게 통합하고 그리고 더 바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어제 제명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당이 분열의 길에 들어서도록 방치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전선 지방선거에 앞서 있는 사람인데 당에서 지금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정말 마지막 상황에 그 결정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네. 선거에 이기는 정당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무거운 심정으로 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서구 동저형 기압 배치 속에 찬 공기가 정체돼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7도인데요. 바람도 다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영하 10도 안팎, 낮은 곳은 영하 15도 안팎이고요. 한파특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해기차에 의해서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전주 2도, 대구 3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먼바다 중심으로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은 경보로 단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양상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5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국세청 조사 4국 출신 박민규 세무사와 함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세무사님 먼저 이른바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이렇게 큰 추징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는 차은우 씨가 벌어야 되는 소득인데 그거를 어머니가 만든 법인으로 돌려서 세금을 탈세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원래는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차은우 씨에 대한 광고료나 출연료 같은 것들을 받은 다음에 차은우 씨에게 정산을 해주면 그 돈은 전부 차은우 씨 개인의 소득이 되겠죠.
이때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기 때문에 특히나 차은우 씨 같은 고소득 연예인에게는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차은우 씨의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실제로는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을 차은우 씨 개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든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게 아니냐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번에 200억 원대의 추징 통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좀 보면은 탤런트 Y씨가 30억 원대, L씨가 60억 원대, J씨가 11억 원대 정도의 추징세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차은우 씨는 아시는 대로 200억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국내 연예인 세금 사건 중에서는 규모가 아마 거의 역대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사실 최근 들어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이 추징에 대한 보도가 계속 있었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보신 경험이 많으시니까 국세청이 이번에 그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세운 회사를 문제 삼는 근거는 뭘까요? 핵심은 그 법인이 정말 회사로서 역할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국내에서도 당연히 이런 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이번 차은우 씨 건에서는 그 법인이 실제로 별도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했다라고 볼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그 법인이 차은우 씨 가족이 운영하는 장어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할 공간도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업무를 처리할 인력도 사실상 없었던 게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그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네. 국세청은 과세할 때 특히 세무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 실질과세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서류만 그렇게 법인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가 어떤 업무를 했으며 그 소득이 그 업무를 하고 받은 소득이 맞는 것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 회사가 차은우 씨의 스케줄을 관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을 협상했다든지 광고 검토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증빙들 그런 예를 들자면 업무 일지나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든지 회의록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예 이 법인은 소득 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제 이번 과세 처분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차은우 씨 건 외에도 실제 세무조사 사례에서도 이제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로 결론이 나서 거액의 이제 세금이 추징된 경우를 저도 많이 보았는데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탤런트 Y씨, 영화배우 L씨, J씨 사건에서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그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다라고 과세를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개인하고요. 법인에 매겨진 세금이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른 건지 왜 이렇게 개인 소득세는 높고 법인은 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세율과 이제 과세 시점이 될 건데요. 먼저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고소득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거의 절반 50%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와 비교해 보면 법인세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누진세 구조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세율이 낮죠.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벌면은 거의 45% 이상, 절반 가까이 그리고 법인으로 벌면은 20%대라는 식의 비교가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에서 번 돈은 그냥 법인 돈이고 그거는 이제 곧바로 개인이 세금 없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 배당이라든지 급여나 상여 이런 형태로 가져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는 건 가능하겠지만 가지고 올 때 그 귀속자에 대해서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 건처럼 중간에 법인을 끼워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절세 또는 탈세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법인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소득을 인출을 하지 않고 그냥 법인세율이 더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낮은 세율의 법인세만 내고 그냥 그 법인 안에 그냥 유보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유보시켜 놨다가 이제 돈이 좀 쌓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 돈을 가지고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소득을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인출하는 게 아니라 인출 시점을 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은 연도에는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연도에는 좀 인출액을 줄여가지고 소득세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좀 소득이 적게 발생한 연도에는 다른 소득이 적게 발생한 연도에는 인출액을 좀 늘려서 그렇게 좀 조절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번 건에서도 이제 차은우 씨 측이 사실상 이렇게 법인을 끼워 넣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짠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국세청은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차은우 200억 원 탈세 이런 제목으로 사실 보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자극적인 측면도 있어요. 수입의 정비례에서 이런 액수, 그러니까 탈세를 200억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본세만으로 이렇게 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 아닐 거고요. 이제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이제 저희가 본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종의 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세까지 합쳐져서 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억 원이라는 세금 중에서 본세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뭐 한 150억 원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뭐 일반 많은 분들처럼 이제 당시에 제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냈으면 그 150억 원을 더 납부를 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였죠. 당시에. 근데 그거를 당시에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좀 납부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가 붙은 게 5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붙어가지고 이번에 200억 원 정도의 과세 처분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본세가 140억 원 정도면 차은우 씨가 얼마를 벌었기에 추정치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율은 종합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합한 최고 세율은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140억, 150억 원 정도의 본세가 나왔다는 거는 덜 신고된 소득, 다시 말해서 누락된 소득이 한 최소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는 된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당초에 신고된 소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과 누락된 소득을 합치면 총소득은 아마 뭐 최소 5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미리 구조를 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 보면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씨 어머니의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고 부동산 임대업 목적이 추가된 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중과 회피 가능성 또는 세법상 취득세를 줄이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이게 저희가 보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4.6%의 그런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이 이제 건물을 사면은 4.6%가 아니라 거의 10%에 가까운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게 중과세 제도인데요. 근데 요번 사건 법인 소재지인 강화도는 이제 과밀억제권역 밖이 되겠죠. 거기 있는 그런 지역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법인 명의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산다고 하면은 일단 세법 규정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실질과세 원칙대로 이제 중과세율로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본점이 실질적으로 그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본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뭐 그냥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은우 씨 사례에서도 이제 그 법인이 강화도 장어집을 본점으로 하고 매니지먼트업 외에도 이제 다른 업종을 추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취득세까지도 좀 고려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만약이지만요. 이게 고의적인 탈세란 결론이 나게 될 경우 세금으로만 더 내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국세청이 고의적인 탈세 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 또는 이제 특가법이라고 부르는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럼 수사기관에서 처벌까지 이제 수사하고 이제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세금이 5억 원이 넘으면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건에서는 추징세액이 200억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금액 규정으로는 고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이번 사건에서 행위들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소득을 그 법인 쪽으로 몰아준 행위 같은 것들을 국세청이 이제 고의적인 탈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30일 금요일 전격시사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